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9월 18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제가 벌써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 딱 2번 결방을 했거든요. 이번 명절 때도 명절을 세느라고 결방을 했습니다. 좀 보고 싶으셨나요? 네, 곳곳에서 막 왜 안 해요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요만큼 서운하긴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기원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10수년 전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서 싸웠을 때 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배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줬던 것이 바로 이 노란 봉투라는 어원의 시작이었는데, 이번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야당들이 이번에 꼭 한번 제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이 노란 봉투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청 기업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에 재하청 이런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뭐 교섭을 하려 그러거나 요구를 하려 그래도 원청에서는 우리는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투쟁이나 어떤 요구들이, 그 과정들이 좀 격렬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법은요,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할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말 반드시 필요한 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여당 내에서 와, 이런 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져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또 이거는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팩트 체크하는 기사를 제가 꼽아 본 겁니다. 기사의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여당이나 경영계 등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노란 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잘 알고 계시죠? 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내용과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적인 노동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법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제노동기구는 이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협약들의 내용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파업까지도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지난해 결사의 자유 이 기본 협약을 비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협약은 지난 4월 달에 발효가 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겠죠. 앞서서 지난 2010년에도요, 대법원 역시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의 주장처럼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 3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합법 파업의 권리를 주는 것이죠. 국제노동기구 결사위원회는 이미 우리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파업 목적에 대해서 좁은 해석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권고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수반된 파업은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용인하지는 않아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 법안들에서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동원된 파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배소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 3조를 개정해서 손배소를 내더라도 첫 번째,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내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손배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월급도 차압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로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노조에게 부과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과도한 손배소는 제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노란 봉투법만큼은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겠죠. 야당도 뭐 지금까지 지키지 못할 이런 약속을 많이 남발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힘을 모아서 이 노란 봉투법,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리 노동자들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노란 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한 4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4달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빠른 속도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빠른 속도전 중에 하나가 부자들의 세금을 계속해서 깎아주고 있는 흐름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 종부세,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종부세에서 평균 590만 원씩 아꼈다고 합니다. 누가? 바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 관료들이란 얘기들입니다. 진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런 얘기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에 2명꼴로, 그러니까 66%가 나오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꼴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수행한 것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재산공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 이상 되는 고위공직자 총 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 39명, 무려 66.1%,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냐면, 전 국민들 중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불과 2명 정도가 종부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세금 이런 얘기 하는데 모두가 다 우는 소리 하지만, 사실상 전체 국민들 중에서는 100명 중에 2명꼴로 종부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66%, 3명 중에 2명꼴로 이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39명이 올해 종부세를 냈던 부담액은요, 1인당 평균 512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정상가가 아니고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깎으면서 이 종부세도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폭 줄어든 액수인데, 원래는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올해 100%로 오를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지난 7월 달에 60%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폭 낮춘 바가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평균 1인당 평균 512만 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이들이 평균 276만 원까지로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원래 내야 될 돈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뚝 깎이게 되는 셈이죠. 정말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벌써 TV나 언론이나 정말 가장 지금 뜨겁게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 신당동 이 여성 혐오 범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게다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9월 14일인가요? 신당동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이 남성 영무원이 30대 초반의 남성 영무원이 20대 후반의 여성 영무원을
여성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를 했죠. 그리고 후에 밝혀진 걸 보면 이 남성 영무원은 무려 그 전에 350차례에 걸쳐서 휴대폰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서 만나달라라고 끊임없이 스토킹을 했었고, 그래서 이 여성은 고소까지 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작년 10월 달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던, 사실은 이미 쭉 이뤄지고 있었던 범죄의 과정이었는데 결국 이 목숨을 지키는 데에는 이 사회가 사실은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더 분노스럽게 했던 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범죄들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가장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또 이 분노를 한층 가일층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성단체들을 비롯해서 항의 성명을 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6일 날 한국 여성의 전화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좀 명확하게 보여달라, 국가가 죽였다라는 외침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도 국가가 죽였다라는 외침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죠. 이 성명을 통해서는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서 구축했던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도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인 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반의사 불벌 조항이라든지 제한적인 보호 조치 등 한계가 분명한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과 피해자 보호법 제정 논의도 더디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이 위협을 느끼는지를 조사를 한 결과들은 여러 조사들이 있잖아요. 작년인 2021년에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요, 이 설문에 응답했던 전체 여성들 중에 무려 57.8%, 거의 60%에 다다르는 여성들이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평상시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과 16.3%, 한 7, 8명 중에 1명만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라고 이제 응답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폭력과 이를 용인하는 구조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때 여성의 삶과 안전은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외면하는 사회가 외치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정부를 비롯한 이 전체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나 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리고 진보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번 이 범죄가, 이 끔찍한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기사가 좀 길어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구체적인 취재를 한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뭐 이제 저도 어머님이 올해 76세시거든요. 조금씩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이 부모님, 뭐 저희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면 70대라든지 이제 80대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뭐 사실 이제 다 같이 옛날처럼 같이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물론 저는 같이 살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수발을 내지는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시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고민이 되는 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떠올리는 순간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이게 진짜 잘하는 걸까? 그리고 이 부모님들도, 노인들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기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시죠. 정말 뭐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거쳐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이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통계가 작년 통계로 고령자 통계라고 하는데요. 853만 7천 명이에요. 예, 85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체 인구의 16.5%였는데요. 추계를 보면 불과 2년, 2024년에 1000만 명을 넘을 것 같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기사의 제목만 보면 만약에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듯이 노인들도 센터에 간다면 집에서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일단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2018년에는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걸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은 여전히 살던 곳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조사했던 보고서를 보면 시설에 있는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은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돌봄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하게 요양시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불필요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무려 60%에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노인분들은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실 때 뭐 정신적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보내실 수 있었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이 연구를 진행했던 김윤 서울대 교수는요, 이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고민해야 되는 자식들의 심정도 결코 편하지는 않죠. 몇 분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날 죄책감에 못 이겨 술을 마셨어요. 한 달은 잘한 짓인가 종일 멍하게 보냈어요. 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아빠를 보내고 심란한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죄책감과 찾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시설 밖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가족들은 왜 노인들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와 관련된 그리고 복지 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당연히 노인들은 이 노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는데 노후 생활에 대한 희망 형태를 보면 과반이 넘는 60%에 가까운 57.2%의 응답이 가족과 함께 집에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12.9%는 친구들과 함께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있고 싶다. 제가 볼 때 여기서 핵심은 친구들과 함께인 것 같아요. 혼자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는 것만큼 이 고립감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도 그 육체적으로도 이 엄청난 그 무력감 내지는 뭐 공포감 이런 것들은 뭘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기를 하는 건 제목에서처럼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뭐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이 센터 같은 것들이 소규모로 곳곳에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돌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인터뷰에 응했던 희원 씨는 시어머니를 주야간 보호센터에 보낼 때 아무런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집보다 기관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했다.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래도 가정에 머물면서 내 친한 이웃과 함께 있는 게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보다 나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희원 씨는 돌봄 기관이 큰 기업으로 있기보다 동네마다 소규모로 가족처럼 꾸려지는 게 어떨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노인들도 센터에 간다면 저항감도 덜할 것 같다. 등급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가야 치매도 늦추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말 준비해야 될 게 그것도 빠르게 지금 시간이 뭐 이미
벌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고령자 인구가 850만을 넘었고요. 내후년 2024년에는 1000만에 달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이 노후 생활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꾸려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아주 급한 시급한 현안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한반도 뉴스. 그래서 역시 이제 최근에 또 회자가 됐던 게 북한에서 소위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것들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 이미 법제화를 했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조치들과 관련한 조건들과 관련한 상세하게 밝힌 법을 만들었던 것이 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날 북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채택한 것이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라는 법령이고요. 줄여서 핵무력정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요.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핵무력 정책법은 6조에서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상세하게 밝혀놨어요. 모두 5가지 경우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사륙 무기 공격이 강행됐거나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는요.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는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네 번째가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곳곳에서 이 현황에 대한, 이 법 제정에 대한 갖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기사는 그 중에서도 경향신문의 뉴스 분석이라고 했던 핵 버튼 움켜쥐는 북한, 좁아지는 담대한 구상. 여기서 말하는 담대한 구상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기했던 구상인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 바로 이번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대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 환경 생활을 추구하지 않을 것, 즉 핵을 포기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 현대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 나오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딱 이 한 구절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비핵화 논의 조건으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북에서요.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적대 정책 철회라는 기존 요구에서 나아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들이민 셈이다. 핵무력 강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는 대목이에요. 예, 제가 왜 이 대목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제가 딱 걸렸던 대목은요. 사실 북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북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던 이유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적대 정책을 꼽고 있어요. 바로 한 달 전인 8월 달에만 하더라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었잖아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죠. 저도 저의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소개도 드렸고, 와, 근데 그때 그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또 우리 정부에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총력전이다. 근데 이렇게 서로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예를 들면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동원되는 이 군사적 상황이 바로
대북 적대 정책인 거죠. 그리고 북한은 지난 70년, 80년간 이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당연히 뭐 니네 없애겠어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던 거고, 이 표현을 이번에도 세상이 변해야 된다. 뭐가 변해야 되냐? 대북 적대 정책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조선반도에, 이 한반도에 정치군사적 환경도 변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경향신문 기사거든요. 물론 뭐 경향신문뿐만, 그나마 경향신문은 그나마 한반도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걸까요? 예를 들면 여전히 경향신문조차도 북은 없애야 돼, 북한이란 나라는 없어져야 돼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남북 대화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개성공단도 있었고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사실 이게 평화 공존 공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도 남의 체제를 북에 강제로 이렇게 들이밀려고 하지 않고, 북 또한 남에다가 강제로 북의 체제를 들이밀려고 하지 않아야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상 해오던 얘기예요. 이 전제가 뭐겠어요?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인데요. 이 상식에 대해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남북관계 밖에 상상을 못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너무 안타깝게 들어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심지어 경향신문까지도 왜 이런 틀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일까?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 이거 물론 정상회담은 만나자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신뢰를 구축하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군축 문제가 있겠죠. 서로 겨누고 있는 총뿌리를 좀 더 무디게 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군사력들을 조금씩 감축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되지 않나? 새로운 한반도를 꿈꿔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너무 안타깝게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고, 2주 만에 만나니까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제가 벌써 1주년이 됐어요. 작년에 추석 직후부터 아마 제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2번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물론 저의 이 구독자 숫자와 매번 평균적으로 저의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의 숫자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박한 이벤트를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댓글을 달아달라고 할까, 무슨 질문을 해달라고 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했는데, 어쨌든 이번 방송에서는요,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댓글로 제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제안에 따라서 다음번 방송에서 한번 그 이벤트를 실시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방송 보시는 분들, 이 홍성규의 진보TV 세상을 보는 눈, 이 방송의 소박한 1주년 기념을 위해서 좋은 제안들 마구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